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나온 뒤 SK 주식은 계속 폭등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막대한 재산 분할 금액 마련을 위해 최 회장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벌써부터 재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맹을 이어가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녁 총선을 도왔던 가수 김은국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은 할 말을 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과연 그 대상은, 상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좀만 뒤로요. 남은 부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하고 당했었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성립시합 두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가수 김호중 씨,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사건이 넘어간 겁니다. 이 사안이요. 그리고요,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렇게 장소의 변화도 생겼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난 21일 경찰 출석, 그리고 24일 구속 영장 심사 출석, 그리고 오늘 검찰로 송치. 이 정도면요, 사실은 추락입니다. 트바라오티 이런 별명 받아서 굉장한 인기와 명성을 얻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뭐 앞서 영상도 봤지만 오늘 김호중 씨가 죄송하다는 입장, 그리고 앞서서도 뭐 구속영장 심사받을 때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사과를 한 거예요.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보였던 태도가 너무 좀 좋지 않았다. 그게 이제 이 대중들한테 너무 깊숙이 각인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김호중 씨가 보였던 반성, 사과의 태도가 죄송하다. 왜 뭐 있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과 반성이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죄송하다 했으면 나는 사과한 거야. 예. 나는 반성한 거야. 이런 태도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그런 반성의 태도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김호중 씨를 아낀다는 열성 팬클럽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클럽에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내잖아요. 그게 공식적인 입장 아니더라도 김호중이 무슨 잘못을 했냐. 뭐 정치인 누구는 잘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 김호중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국민적인 반발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여론이 좀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보였던 그 자체 모습, 여기에다가 팬들이 보여줬던 팬덤에서 나타났던 모습, 이게 겹쳐서 지금 어떤 전반적인 비우호적인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건데요. 송영우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감이라 그럽니까? 뭐 넘어갔어요. 장소가 바뀌었는데 구치소로 가게 되면 뭐 달라지는 점이 좀 있습니까? 이제는 그 경찰의 영역에서 이심 구속에 관해서는 이제 교정당국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구치소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글쎄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구치소 내에서 이제 혼거실에 수용이 되면, 그러니까 독거실이 아니고 다른 그렇습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이제 같은 그 방에 수용이 되면은
이제 상당한 유명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혼거실에 수용이 되면은 속된 말로 이제 멘탈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이 되면요, 구속된 첫날 밤에 그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찰서 유치장 같은 경우는 사회와 단절됐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긴 합니다. 구치소는 이제 정말 내가 그 수감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의 생활도 유치장과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죠. 뭐 방송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1단계로 일단 유치장에 구속이 되면서 본인의 태도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폰 비밀번호도 뭐 일부는 제공했다고 하고 또 일부 혐의를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그 구치소로 가게 되면은 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길지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볼 대목이 혹시 되겠습니다. 구치소에서 독방 지금쯤이 뭐 정해졌을 때 독방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배려 아닌 배려를 받은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사회 분야 취재해보고 정치 분야 취재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치장은 그래도 이게 창살이 있어서 안에 갇혀 있지만 밖에 누가 있는지 보이고 뭐 거기 감독하는 경찰도 보이고 뭐 이러는데 구치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문이거든요. 꽉 막혀 있는 문. 그러니까 그 방 밖의 상황을 보기 어려운 그런 것도 약간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경찰 쪽에서 전 적용한 혐의가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이건 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뺑소니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사고 미처치 역시 이거 관련된 건데 그동안은 범인 도피 방조인데 이게 교사로 바뀌었다 그러고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 하나는 추가된 거고 하나는 바뀌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구속이 될 때까지만 해도 얼마 정도의 음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진술이 이제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석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조금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제 역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음주운전 수치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일단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구속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범인 도피 방조였습니다. 방조라는 거는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허위로 자수를 해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기보단 대표들이 지시를 했고 자기는 이제 약간 묵인을 해서 방조를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혐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이것은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이제 뭐 음주를 했고 자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묵인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이렇게 범인 도피를 지시를 했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범과 똑같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총 5가지 혐의가 되는 건데요. 음주운전이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는 바뀌었지만 그건 뭐 대체가 된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이게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군요. 처벌 수위,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 이 5개가 모두가 인정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위험운전 치상죄가 가장 이제 형량이 높고 상한은 1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15년형이 다 선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놀라시기도 하던데 상한 그러니까 최대치가 맞습니다. 15년. 그래서 뭐 최소는 1월이고요. 어쨌든 최소는 1년이고 이제 최대가 15년인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5가지 혐의가 모두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제 범죄 자체가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가중처벌이 되고 아까 15년형이라고 했던 부분도 2분의 1이 가중이 되면 결국 7년 6개월이 가중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22년 6개월 이하의 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 최고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이 뭐 이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형량을 좀 예측하기는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케이스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넘어갈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고 이제 어쨌든 실형이 선고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예상으로는 한 징역 3년에서 뭐 많이 나오면 5년까지 그렇게 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에요. 김호중 씨가 지금 사고를 낸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모습이 없었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음주도 인정하고 제가 교통사고 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에요.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바로 내서 조치 취하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거는? 그러면 저는 거의 무조건 집행유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벌금 정도 나올 수도 벌금까지도 가능했을 것 같고 합의가 됐다면은. 일이 키운 거군요 결과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현실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음주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김호중 씨 측에서 말을 바꿨다. 이거 계속 지적받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김호중 씨 측에서 지금 처음에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았다. 술잔에 입만 댔다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아니 이게 뭐 소주 폭탄, 소폭 한 2잔 최대, 소주는 한 서너 잔, 다 해서 한 소주 기준으로 10잔이네.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음주운전 적용됐잖아요, 지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위드마크 방식 이것도 많이 익숙해지셨죠, 시청자 여러분도. 뭐 아무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음주량, 체중, 성별 등 고려해서 시간, 경과 이것까지 따져봐서 역주산해서 숫자를 대충 짐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근데요, 송영훈 변호사, 과거에 이렇게 위드마크 방식으로 해서 음주운전 이런 거 혐의를 적용해서 뭘 했는데 재판 가서 인정이 안 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이거는. 그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코미디언 이창명 씨 사례입니다. 2016년에 이제 음주 후에 사고를 일으키고 그 당시에 이제 예. 전신주와 충돌을 했죠. 그러고서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나타났죠. 예. 그러고서 이제 미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산을 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음주운전 부분은 1, 2, 3심에 걸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은 6명의 사람이 동석해서 41도짜리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것까지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각각 얼마를 나눠 마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창명 씨가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량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해서 이창명 씨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이제 0.05%가 기준이었거든요. 오. 0.05%에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경찰도 이런 판례는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아마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재판에 가면은 어떤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했는지가 공개가 될 테니까 이제 그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변호사, 이거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근데 사실 조금 저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심리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지금 일관되게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을 때 이게 변동 사항이 없을 때 위드마크 공식을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재판부 입장에서 아 이거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할 때에도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얼마 정도 뒤에 동안에는 이제 음주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승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음주 수치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기의 수치를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음주를 했을 시점부터 이제 교통사고가 났던 그 시점까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음주 수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만약에 이제 그 계산이 된 거라면 그거는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 하강기 때와 맞아 떨어져서 그 술자리에서 이제 언제까지 술을 마셨었고 사고가 난 시점까지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그게 하강기 때 이제 측정했던 거를 역으로 추산하니까 그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걸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그 음주운전까지도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판부의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판사의 자유심증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이게 막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송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길 우려가 있어서 예. 그거를 한번 이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재판에 기소가 돼서 만약에 재판에 가고 이제 진행이 되면 굉장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라는 건데. 자, 그런데요.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나오는 모습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를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심증이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입장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이경규 변호사? 지금 보면 약간 뭐랄까 비틀 아니면 절뚝 약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경찰은 김호중 씨의 평소 걸음걸이 영상을 전문가에게 뭐 분석을 의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게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된 혐의에 뭔가 의심스러운 거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근데 김호중 씨는 뭐 평소에도 저렇게 약간 좀 비틀하는 모습으로 걷는다 이런 설명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음주를 했다라는 의심 정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거를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 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나서 그 차량을 탈 때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모습은 본인이 원래부터 이제 다리를 약간 쩔뚝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만 갖고는 내가 술 취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금 탄핵을 할 목적으로 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예. 그 주장을 배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시에 뭐 종업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술을 뭐 마셨다 이런 부분도 이제 진술이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술을 얼마를 마셨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 영상 지금 이제 저 신체 상태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증거와 진술 가지고도 조금 뭐 음주 상태에서 어쨌든 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까지 영상을 좀 분석해달라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다는 거 보니까 경찰에서 이거 음주 관련해서는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겁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그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강남경찰서의 이제 수사관을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수사기관 내부에서요. 그럴 정도로 이제 김호중 씨의 그런 모습들이 수사기관의 공분을 좀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으로 동선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빠르게 이제 세밀하게 이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의 감정까지 받는 것은 전문가가 진술을 하기에 뭐 이게 정말로 뭐 술을 마신 상태에 가깝지 뭔가 이제 뭐 신체 상태 때문에 이런 걸음거리가 아니다. 뭐 이런 만약에 진술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제 확실한 증거로서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경찰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총동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런 모습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앞서서 평소에도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걷는다. 뭐 이런 설명을 내놨다고 또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아까 서영주 수장님께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게 이제 팬들의 어떤 이 작용도 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그 팬들과 관련된 내용이 좀 하나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왼쪽 걸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김호중 씨와 임영웅 씨는 같이 가수로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모으는 시점이 비슷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유사하게 엄청난 팬들을 갖게 된 연예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임영웅 씨도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아무리 봐도 김호중 씨의 팬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입장을 어떤 분이 쓰셨나 봐요. 영웅아, 지금 꼭 공연해야 했니? 일단 문제 제기래요. 지금 아니 네 같은 동료 가수 누구는 지금 이런데 지금 네가 공연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으면 공연으로 번 돈 호중이 위약금 보태줘라. 그래갖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게 논란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러자 임영웅 씨 팬클럽들 있잖아요. 뭐 트바로티 팬카페 이름인데 여기에 그 이제 관계되신 분이 이 글 가지고 이거 팬 사칭하는 불순 세력이 뭔가를 가시화하는 행태다. 이거 중단해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쓴 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라고. 네. 그래서 팬덤 이용당하는 일 없도록 해달라. 그럼 막 당부라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영주 소장님. 이게 뭔 일입니까?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말하면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인 트바로티에서 이 지금 영웅아 지금 공연해야 했니? 너 그럴 것 같으면 공연에서 위약금 좀 보태주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저 발언이 있기 전에 또 다른 그 정치인을 빗대서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팬클럽이 여럿인데 다른 팬클럽에 성명을 낸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왜 금지시키냐.
뭐 정치인은 뭐 이런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버젓이 하는데 우리 김호중이 음주운전한 부분들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여론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뭘 바라냐면 김호중 씨가 정말 머리를 숙여서 예. 팬들, 근데 특히 팬들이나 국민들한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처음에 사고 수습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피해 다니고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정말 머리를 숙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김호중 씨가 팬클럽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고요. 좀 그런 거는 자제해 주세요. 그렇죠. 절대 이런 일은 아니고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누구에게도 이런 어떤 뭐 저를 위해서 이런 구명 활동을 해주시는 것들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곱잖은 시선이 더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명용 씨가 예. 뭐 빚졌나요? 김호중 씨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또 예를 들어서 윤호중 씨는요, 김호중 씨는요. 김호중입니다. 김호중 씨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나서 이틀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되는데 예. 저 공연해야 되니까 하루 저 연기해 주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청도 했었죠. 공연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런 입장에서 정상적인 콘서트를 여는 이명웅 씨한테 공연하는 게 되겠냐? 라면 누가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 화살은 결국에는 김호중 씨한테 가는 것이죠. 일단 이 팬카페 트바로티 여기에서는 이거 사칭이다. 이거 팬들이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사칭해서 가십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반응인데 소영주 소장님?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요. 지금 김호중 씨의 팬들이 전체는 아닐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팬들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찐팬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김호중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예. 자세히 그 팬클럽의 여론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대중문화의 여러 가지 예. 성향을 보면 지금 예전엔 대중들의 전반적인 어떤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은 정치도 그렇지만 예술 분야도 팬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호중 씨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복귀를 방송에 못해도요. 본인을 좋아하는 팬덤층에 들어가서 충분히 본인의 공연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하면 더 굉장히 많이 벌겠지만. 광범위에 가는 거 말고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럼요. 팬클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자면 이 정도의 팬덤이라면 공연을 열어도 열 수 있고요. 앨범을 팔아도 이분들한테만 팔아도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팬들이 그거를 뭐 가정하에 하진 않겠지만 예. 저는 지금 김호중 씨한테 뭐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라. 예. 반성하지 마라까지는 아니지만 김호중 씨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일각에서는 팬들은 조금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고 그러니까요. 특히 팬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김호중 씨를 사랑한다면 예. 원래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고요.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때리고 그래야만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당겨줄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이 열성 팬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송영희 변호사. 지금 뭐 술자리에 같이 했다고 알려졌던 연예인들이 한 2명 있었잖아요. 이분들 뭐 참고인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뭐 경찰과 관련된 조사 다 끝난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분들은? 이제 정찬호 씨하고 길 씨가 동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길 씨 같은 경우는 그 김호중 씨가 운전한 승용차에서 내리는 그 화면이 CCTV가 지금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길 씨가 음주운전 방조가 되느냐 뭐 이것에 관해서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CCTV 영상 그 한 장면만 가지고는 예.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적어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걸 알고 동승을 해야 그 다음에 음주운전 방조를 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차량에 타게 됐는지, 예. 그 다음에 뭐 술자리에 동석을 한 것도 뭐 잠깐 끝부분에 동석을 하고 차를 타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음주운전 방조까지 나가는 거는 약간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소속사도 뭐 너무 억측석 주장 제기겠다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강하게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같이 자리를 했던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조사는 뭐 경찰에서 끝난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예. 자, 다음 주제 좀 넘어갈 텐데요. 어제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딱 명칭 하나죠. 세계의 이혼.
엄청난 돈 액수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도 들어있는데 일단 영상으로 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안방을 지키자. 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저는 인간봤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납니다. 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세기의 이혼에 등장한 비자금입니다. 이혼 소송의 비자금 얘기가 나왔어요. 재판부가 이런 걸 거론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300억 원, 수십 년 전 그 당시 얘기하면서.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어제 재판부가 결정한 게 위자료 부분과 재산 부분을 부과하는데 특히 이 위자료 부분도 참 오늘 얘기가 많더군요. 이걸 가지고요. 역대급 위자료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심에서는 1억 인정했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20배입니다. 20억까지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어제 노관장 측 변호인이 뭔가 요거 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윤 변호사, 위자료 20억. 지금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위자료는 이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한테 이런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통 부정행위에 있어서 이제 판결되는 금액을 보면 뭐 좀 납득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보통이요? 예, 많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 많이 나오면 3,000만 원. 그리고 부부 관계가 만약에 이제 혼인 관계가 깨졌다.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러면은 또 많이 나오면 5,000만 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할 때는 5,000만 원. 예, 정말 최대로 많이 나왔을 때. 이거는 뭐 1심 1억 이거는 뭐 비교할 게 아니고 20억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심에 1억도 사실 이례적이었는데 20억이라는 게 나온 거는 더더욱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위자료 금액은 처음 보셨습니까? 처음 보면서 살아오면서 처음 봤습니다. 변호사 하고 나서도. 그럼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판결이 나온 이유는 고의적인 유책 행위가 한 번, 두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혼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상대방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보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혼인 관계가 어쨌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혼인 관계가 원래부터 파탄이 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 지금 어쨌든 상대방은 그 입장하고는 이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 노소연 관장한테 보낸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김희영 씨와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동거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이제 뭐 혼외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김희영 씨에 대해서도 뭐 이혼을 시켰는데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 노소연 관장한테 또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결정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판사가 질책까지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던 걸 보면 정말로 이제 원고 측, 그 최태원 회장 측 입장에서는 판사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안 좋게 이제 비춰진 거고 그런 부분들의 심정이 반영이 돼서 이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정말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고 예. 이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뭐 비슷한 사건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되는 판례이지 않나. 높아지는 위자료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뭔가 선례가 좀 남은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송영현 변호사. 근데 일각에서는 이 위자료 20억 특히 요 얘기가서 이게 감정적인 판결 아니냐. 감정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한 거 아니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감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예. 항소심 재판부의 주관이 상당히 개재된 걸로 보여서요. 저는 이 위자료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단이 유지될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까지 하면 약간 주관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약간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단은 이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요. 예. 작년 6월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 사건에서 예. 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줬지만 예. 이혼은 인정해줬지만 그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그때 있습니다. 2억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은 됐는데요. 예. 그 2억 원도 대단히 고액인 위자료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까 지금 이경희 변호사는 5천만 원 정도도 되게 높게 나오는 게 통상인데 그러면 2억이면 그 당시도 굉장히 높다고 인식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5천만 원도 사실은 그 이혼 위자료로서는 대단히 고액이어서요. 5천만 원을 보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저 유책 배우자는 정말 많이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2억 원을 선고를 해서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재판부의 주관이 개재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은요. 전체 법질서에서 이 위자료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가장 극도로 높은 게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교통사고로 일반적으로 사망을 했을 때 그 위자료의 일반적인 금액 기준이 1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법원의 위자료 연구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예. 2017년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이라는 연구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법원 실무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 교통사고가 기준 금액이 사망하면 1억 원, 가중하면 2억 원까지 라고 그 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고요. 예. 대형 재난사고는 일반 2억 원, 가중이 4억 원.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 영리적 불법행위 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이 3억 원, 가중이 6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법원의 연구 자료에서 소위 말하면 족보가 있는 위자료 중에 예. 가장 높은 금액은 그 표에 의해서는 6억 원. 거기에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연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그 극도로 높은 경우를 가정해 보면 9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2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에서요.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대법원 판례 중에서요. 그 위자료는 원래는 사실심이 재량껏 정하는 것이지만 예. 위자료 액수를 법관이 마음대로 산정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심 재판부는 아까 약간 주관이 뭘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그 최태원 회장의 어떤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혼인 파탄을 초래하는 데만 그친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이제 김희영 씨라고 하는 동거인을 예. 사실상의 어떤 배우자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 혼외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식석상에 마치 배우자처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노라고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편지도 보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그런 것까지 다 봤어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 김희영 씨에게 사용한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219억 원이나 된다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어요. 그렇게 또 그걸 본 거예요, 재판부.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심리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위자료가 20억 원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다만 이런 정신적 고통이 그러면은 예. 사람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크냐? 예. 이게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는 관심사입니다. 이게 또 법적으로 따져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이게 위자료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죠. 1조 3,808억.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외우고 계시더군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자,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판정을 한 건가? 일단 최태원 회장이 뭐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35% 이렇게 할당이 됐다는데 근데 이거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재산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는 소영주 소장님께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일단 보면은 SK 주식 계열사 주식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 최태원 회장 지분 구조가 최태원 회장 SK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열사로 이렇게 이제 소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퇴직금 당연히 이 판결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가는 퇴직금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최태원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노소영 씨의 입장에서는 그 시어머니에게 받은 그 미술품까지 다 모든 거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러니까 SK그룹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노소영 씨가 모든 어떤 지분,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대상으로 그걸 삼아달라. 재판부가 거의 다 인정을 한 거네요. 다 인정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최태원 회장이 이번 이 판결에서 재산 분할 과정들을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법조인 시각도 여러 개 보겠지만 예. 이 모든 SK그룹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노소영 씨 집안에 어떤 그 내조가 없이는 기여한 바. 기여한 바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큼 재판부가 세세하게 재산 분할에 대한 목록들을 다 챙겨서 노소영 씨에게 유리한 어떤 재산 분할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에 1심에서 빠졌던 SK 주식도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 건데 송영우 변호사 특히 재산 분할 대상에요. 이 최 회장이 동거인과 관련 쓴 돈까지 들어간 건 뭡니까 이거는?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거인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지금 항소심 판결 나오는 게 거의 한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도 계속 그 동거인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도 사실은 분할 대상이다. 원래는 분할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이 그 혼인 공동 생활로 형성된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인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예.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예.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1심하고 2심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쟁점을 따져보면 그래도 한 10여 가지 되는데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단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이경민 변호사께서는 특히 이제 동거인 관련 쓴 돈 1심에는 없었는데 2심에는 인정이 됐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통의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는 생활비로 이제 썼다라고 추정을 해주는데 예. 동거인에게 쓴 돈까지는 이건 생활비로는 좀 보기 어렵고 이거는 정말로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부정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 거다, 제3자에게 사용이 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해서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고 이제 분할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소송에 임박해서 돈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제공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해주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좀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제 피고 노소영 관장이 좀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뭔가 재판부의 심증을 좀 건드린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용된 금액도 예. 뭐 혼외자의 학비로도 이제 뭐 장기간 사용이 됐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이 되지 않았어야 될 비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에 어쨌든 이제 같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예. 해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다 보다 보니까 어제는 뭐 금액 얘기만 했는데 오늘도 세부적으로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럼요. 지금 이제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야지만 이 재산 분할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재계도 그렇고 이제 뭐 법조계도 그렇고 등등 특히 정치권에서도 뭐 오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재산 분할 이 자금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화면 좀 볼까요?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는데 저걸 좀 보시면서 이 화면 좀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소영주 소장님, 네네. 이거 시나리오별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게 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이 예. 돈을 1조 3,808억 원 예. 좀 발음하기도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일단은 최태원 회장이 이 선택을 할 거예요. SK 주식회사라는 이 지분은 건들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본인이 가진 재산들을 팔 일단 공사들이 다른 거. 그 지분은 두고. 그렇죠. 그건 이게 경영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 지분 구조도요. 25.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이 보유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예, 있는 예. 그 주식이요. 그러면 이 자체를 팔아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지분 구조 변경 플러스 해외의 기업 사냥꾼들에게 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복잡한 얘기. 다른 복잡한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 일단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현금, 부동산 매각하면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일단 거기서 뭔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SK 실트론이라고 여기가 이제 비상장 회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를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분을 매각할 시 한 7천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합이 9천억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5천억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예. 대법원 판결이 난다면 이대로. 예. 그러면 5천억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근데 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이 지분을 손을 대면 가능하겠느냐. 이게 지금 30일 종가 기준으로 한 2조 한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5천억 정도 지분을 매각해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근데 지분이 낮아지면은 근데 또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SK 주식회사 이 지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좀 노소영 관장도요. 예. 이 지분을 가지고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 팔질 않는다고 뭐 대출 받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일단은 그 최태원 회장 쪽은 결국은 대법원 이제 상고를 통해서 시간을 좀 벌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예. 5천억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분 매각 이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담보대출, 주식을 근데 담보대출 담보로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예. 이 그대로 순수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이 일정 부분 또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전체를 다 마련하기에도 이미 SK 주식을 가지고 담보대출이 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게 참 그 곤란한 상황이라고 다 판단하는데 최태원 회장 결국에는 개인의 일 때문에 SK 그룹 전체의 지분 구조,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기업의 기업 사냥권이 들어와서 SK를 약간 흔들면 비상 상황인 거죠. 비상 상황인 것이죠.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단 대법원 상고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SK는 사실 과거에 소버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아. 2005년에 그렇죠. 그 소버린 자산운용이 SK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예. 일종의 경영권 공격 비슷하게 했던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그때 뭐 그렇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됐었어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SK 주식회사의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최태원 회장에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SK의 당면한 과제는 주식회사 SK의 지분 구조에는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SK 실트론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 예.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 그것을 상장하는 계획도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비상장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보다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겁니까? 기업 가치를 높여서 상장을 하면서 부주 매출 같은 것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예. 제가 SK 관계자라면은 아마 그런 걸 검토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기 예. 때문에 아마 시간을 두고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SK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공산이 커요. 이제 뭐 그런 방법은 맞죠. 근데 최태원 회장의 개인의 이런 부정한 혹시 이혼 또 그런 개인 소송에서 사항이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갚으려고 상장을 해서 그걸 부풀려서 5천억을 재산 분할을 갚는다. 이거는 SK 그룹 차원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태원 회장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가진 주식을 봤더니 SK 주식회사 외에도 SK 케미칼이 한 6만 7,900주 정도 있고요. 예. SK 디스커버리도 한 2만 1,800주, SK 텔레콤도 한 300주 있고요. SK 스퀘어 여기도 한 200주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걸 탈탈 털어서 일단은 최대한 재산 분할에 뭐 올인을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을 예.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지분 구조나 여러 가지 변경을 통해서 갚는다. 이것도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요.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뒤에 만약에 지금 결과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유지가 됐다면 그 다음 날 뭐 빨리 갚으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 날부터 못 갚게 되면은요. 연 기준으로 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게 감이 잘 나오실 거예요. 1조 3,808억 원의 연 5%면은요. 연간으로 치면은 690억 원이고요. 하루에 1억 8천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요. 근데 주식 매각, 송영훈 변호사, 주식 매각의 경우 만약에 주식을 매각한다면 근데 주식 매각은 이 지분이 크거나 액수가 많으면 양도세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주주니까 주식 양도소득 그것도 세금이 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기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주식으로 일부 대물 변제를 하고 노소연 관장 쪽에. 주식으로 대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노소연 관장 쪽에서 그걸 동의해 줄지 모르겠어요. 이미 현금 분할로 분할 방법을 변경해서 법원에서는 좀 현금으로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금 분할로 변경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노소연 관장 쪽에서 오케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얘기. 이걸 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재판부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이게 지금 300억 원이 아닙니다. 당시에 300억 원이에요, 이게. SK로 유입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관련해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도 줬다. 방패막이 무형적 도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 이제 비자금 뭐 유입 이 부분에 대해서 비자금 혜택 등 입증된 바 없다. 모호한 추측 이게 근거다. 그리고요 뭐 방패막이 역할 이거에 대해서 아니 당시 정권 압박으로 오히려 압력으로 오히려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방패막이라니요 지금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저 비자금 300억 관련해서는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 무슨 어음 이런 걸 뭐 제시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재판부에서 그걸 다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명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로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고 그 부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 교수장님, 비자금 유입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존재. 그리고 방패막이 역할. 이거 각각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부가 뭐 판단을 했을 때는 법적 근거를 두고 했겠죠. 예. 그런데 비자금이라는 건 통상 불법적인 돈 아닙니까? 부정한 돈이잖아요. 비자금. 공식적인 돈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름이 비자금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비자금을 통해서 기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이제 노소영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의 김옥순 여사의 자필 메모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비자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비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재판부가 이 비자금의 출처에 대해서까지 뭐 보거나 판단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그 출처를 끝까지 파서 이 돈이 어떤 경로로 해서 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분명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돈은 근거가 없는 돈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의 재원 마련들은 그 선친 최정현 회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식 매입에 투입이 됐다는 거. 근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가 노소영 씨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하지만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경유착 5060 때 아주 만연은 했죠. 그리고 이런 걸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최태원 회장 측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 건 정경유착이란 건 정치하는 쪽에서 경제인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 역사가 얘기했듯이 그러네요. 방향이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을 누르고 압력을 행사해서 돈을 방향이 거꾸로 가야 좀 되는 속된 말로 건데. 뜯어갔던 그게 정경유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권력을 받았던 게 정경유착인데 지금 재판부가 판결하는 결론은 이게 정치권에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권력을 경제계에서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이혼 소송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이 정경유착 부분들을 왜 재판부가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판단했을까? 나는 좀 저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영희 변호사. 일단 이제 대법원으로 이제 상고 의사가 나왔으니까 대법원을 갈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2심 재판에서 나온 게 아까 이제 비자금이 뭐 300억 원 얘기도 있고 그게 유입이 된 걸로 인정했다는 부분과 뭐 무형적 역할, 방패막 역할인데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역할과 그 자금의 유입에서 그 주체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거는 재판부가 인정을 해서. 근데 그게 딸의 기여, 딸인 노소영 관장의 재산 증식 기여와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지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좀 SK 그룹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수성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뭐 약간 뭐 정치적인 의미도 좀 있고 이제 뭐 어쨌든 모든 것을 이제 판사의 심정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자면 이 SK가 성장을 했고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지금 재산에 있어서는 SK 주식회사의 어쨌든 주식이 정말로 이제 그 덩어리가 큰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런 기여가 없었다면 이렇게 이제 재산이 뭐 불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환경이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노소영 관장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재산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데 있어서는 서로 이제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재산 분할을 할 때 있어서도 어쨌든 뭐 노소영 관장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부친의 그런 행동이 이런 재산 분할에 적극적으로 이제 기여를 했던 부분까지 참작을 해서 재산 분할 대상을 본 것이 일종의 아닌가. 뭐 기여 행동의 상속입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관계는 그러면?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예. 합니다. 이렇게는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빼고 이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하는데, 예. 근데 받았던 재산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증식이나 형성이 유지 기여를 했으면 또 그 부분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편입시켜서 또 판단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SK 그룹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고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이게 워낙에 오래된 얘기고 여기에 무슨 비자금, 뭐 방패막이 역할 가니까 약간 이게 뭐 정치적인 상황까지 막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 오늘 입장을 좀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K그룹이 흔들리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이 있다. 계속 우호 지분으로 남길 원한다. 노소영 관장이 SK에 대해서 일부 좀 지분을 좀 갖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재산 분할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무슨 지분과 관련돼서 뭐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이런 취지의 오늘 어떤 입장도 좀 냈는데, 송영훈 변호사,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일단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요, 이 판결이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산 진행 분할은,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은 판결이 확정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사실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큰 것이 이렇게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되는, 그러니까 특유 재산은 이제 부부 한쪽이 취득하거나 뭐 상속받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특유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한쪽만 기여하거나 다른 배우자는 관련이 없는 재산. 예,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의 범위에서 보통 제외를 하는데, 그 특유 재산의 범위에 관해서 결국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이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특유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삼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해관계인이 걸려 있을 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SK 그룹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법원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건이 안 끝났고 상고심에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항소심대로 확정해도 SK그룹의 지배구조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나는 그것엔 관심이 없다. 예. 라는 걸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재계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지분 구조에 혹시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요. SK 주식이 폭등을 했어요. 어제도 그러더니 이틀 연속 폭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재계에서도 이걸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자, 다음 준비된 이슈 영상으로 먼저 볼 텐데요. 이른바 뉴진스 맘,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 예쁘냐면 저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맨날 보내. 혜인이는 20분 내내 나보다 더 울어서. 하지만 결론은 늘 콩쥐가 이겨.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위임이 되시면서 뉴진스 멤버들 반응이 좀 궁금하고요. 뉴진스 멤버들은 뭐 어제 저희 뭐 다 난리 났었죠. 스케줄이 없었으면 우리 아마 다 만났을 거고.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를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버니즈 분들 그 DM으로 저한테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정리가 잘 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꼭 이분들한테 보은을 할 생각이에요. 자, 제목 바로 나왔습니다. 자리 지킨 뉴진스맘, 오늘 회견이 있었죠? 1차 회견, 오늘은 2차 회견 격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자, 화면 좀 볼까요? 어제 오늘 굉장히 이른바 이 하이브 산하의 어도워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죠.
근데 어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사실은 이 민희진 대표 쪽에서 뭐 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이거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 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정했어요. 민희진 대표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배신적 행위는 되지만 배임은 아니다. 이거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어요. 배신이지만 배임은 아니다. 그리고 해임 사유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거 해임 뭐 이런 거 의결권 행사를 하이브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겨서 해임하면 200억 물어내세요. 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총이 열렸어요. 임시주총이.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총이 열렸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죠. 다 끝났으니까요. 여기 보면 원래 하이브 측에서는 이 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이사도 해임시키려고 한 생각이었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되니까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다른 이사 둘을 해임해요. 그리고 대신 다른 이사, 하이브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사회가 민희진 대표와 다른 이사가 아주 이질적인 상황에서 놓여서 이사회가 구성이 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1차 때 요 상황에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1차 회견 때 들어보겠습니다. 야, 네 걱정이나 해. 너 고소하면 너 얼마 받는 줄 알아? 너 배임으로 얼마 받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잔뜩 당해가지고 하이브에 자기가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경준이랑 그 정진수님이 검찰 조사하듯이 막 이게 애를 다그쳐가지고 너 이거 얼마나 중환자인지 알아? 막 이래가지고 네 민희진이 시켰다라고 얘기하라고. 그거 억지 자백 받아내가지고 오늘 그 기사에 그거 난 거잖아요. 이렇게 언급된 분 중에 오늘 이사로 선임이 된 분들이 있어요. 최영주 소장님. 네. 지금 이 상황을 놓고요. 뭐 언론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문화계도 보면은 지금 이사회가 어도의 이사회가 콩지와 팥지의 불편한 동거로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뭐 이미 하이브에서는 이미 민희진 대표가 불편하죠. 불편해서 뭐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해임할 생각까지 해서 그 측근들까지 다 해임 쪽으로 이 모든 이 세팅을 해놨는데 예. 결국에는 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 제동이 됐어요. 일단은 그 계획한 대로 가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불편한 동거라는 것들 보면 지금 민희진 대표가 오늘 좀 나름 그 좀 밝은 모습으로 기자회견하는 것 예. 같은데 저도 내심 민희진 대표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판결들을 보면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지만 여론의 승리들이 많아요. 예, 법원 판결이 뭐 최태원 그 회장의 이혼 소송도 예. 여론이 굉장히 노소영 쪽 관장적으로 있었고 여론. 예. 이 여론도 민희진 대표 쪽의 여론들이 많이 응원하는 쪽이 있었어요. 근데 법원이 그걸 고려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 결국에 이런 그 밝은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하이브는 일단은 불편한 동거 지금 인정해 줄게. 뭐 해임하면 200억이라 하지만 저는 예. 이 사진을 짜서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희진 대표 뭐 좀 나름대로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뭐 승리는 해서 축하는 드리지만 향후에 그 험난한 길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좀 계속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민희진 대표가 지난 4월에 있었던 1차 회견에서는 뭐 하이브 엄청나게 비판하고 여러 가지 뭐 거친 표현도 썼는데 오늘 회견에서는요 사뭇 달라졌죠. 타협이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이브에서도 듣잖아요, 제 얘기를. 그래서 어떤 그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히 지금 싸우면서도 이게 누구를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모두가 다 좋은 방향. 이경규 사실 이 사안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BTS의 아버지와 뉴진스의 어머니의 격돌이다 이렇게 비유됐어요. 뭐 네. 방시혁 그 하이브 이사회 의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민희진 대표가 뭔가 타협 얘기를 꺼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처분에 대한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 본안이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결과가 나온 것이지 본안 소송까지 가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정말로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동안에도 어쨌든 지금 뭔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론들이 뭐 마냥 좋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싸우는 구조로 가고 하게 되면 집안 싸움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안 좋게 비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뉴진스 입장에서도 뭐 마냥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기 단계에서라도 지금 가처분에서라도 인용이 됐으니 좀 여기서라도 조금 불편한 관계를 좀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잘해봅시다 약간.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주 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뭐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서 정리를 하자. 좀 이런 큰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송윤 변호사, 지금 이게 하이브가 있고 그 안에 또 계열사 같은 어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격돌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어도의 이사회가 오늘 바뀌었잖아요. 미진 대표 혼자 남아있고 다른 건 다 하이브 측이란 말이에요. 다 그 인사들은. 그러면은 지금 주총에서 원래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사회는 지금 다수가 하이브 측이잖아요. 이사회에서 미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주주간 계약에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어쨌든 미인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그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새로운 대표이사에 대해서 또 소송이군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 쪽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다수는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민희진 대표를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대중문화에게 그리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줬던 이 사태, 뭔가 이제 변곡점을 맞은 것 같긴 한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Mr. Trump, what do you have to say to the American people?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Republicans, they all came up here before and they were talking your clothes like him and said, We're trying to be gentlemen in this world. Donald Trump wants to destroy not only the city, but the country, and eventually he could destroy the world. They bring in Robert De Niro, who was shot down, but apparently he needs attention because it's been a while since he's cranked out a good movie. He's a monster. As far as I'm concerned, he's a thing, not even human. I can't call him a pig. If I call him a pig, I'm doing a disservice to pigs. 자,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 사안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인데요. 배심원단이 1심의 이제 배심원단이요 34개 혐의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 판결은 뭐 7월쯤 나온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선에서 인정 평가받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미국도 지금 대혼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 주제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우리 정치권 얘기가 좀 있는데 어떤 분과 어떤 분이 만났다 그러네요. 일단 그 만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만남을 예고한 게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웅구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내가 이번에 만나면 네. 한 잔 주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자, 이렇게 예고됐는데 만났다고 그럽니다. 어제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의 한 한정식 집에서 한동훈, 김문국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러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은 걸로 지금 알려지는데 요 약속 끝난 뒤에 김문국 씨가 반응이 그러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 몸이 좀 왜소해도 우습게 볼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느꼈다. 몸이 좀 왜소하지만 본인에 비해서 왜소하다고 봤나 봐요. 근데 우습게 볼 거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자리에서 이 저녁 자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김문국 씨가 전했는데 의미심장한 내용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가 필요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뭐 이렇게 던질 각오가 있다. 뭐 전 나름대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동안에 이제 시키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그 길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사랑 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런 분들 마음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싸울 줄 안다 이런 얘기잖아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거는요. 김준욱 전 대변인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한전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김웅주 씨가 전한 거예요. 저는 할 말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라와 국민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결심서면 나는 꼭 한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어요. 김준욱 전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누구를 상대로 할 말을 하고 싸울 줄 안다 이 얘기를 한 걸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 얘기를 야당을 향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본심은 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할 말을 하겠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2달 반 가까이 집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자라고 했던 걸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의 다른 인물들을 만나고 다른 있어요. 인물들을 만나는 예. 정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자리를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 정치적인 문제든 아니면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이든 할 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KC 그 인증막 그 직구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향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윤한 갈등의 첫 번째 갈등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과거를 되짚어 보면 1월 초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작이었어요. 예, 그게 시작이란 말이죠. 그때 할 말을 했냐라고 보면 할 말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끝을 내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결국은 뭐 며칠 만에 만나서 폴더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 툭툭 쳐주면서 1차 갈등이 봉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는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본인의 소신에 대한 행동으로서의 책임도 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의미 있는 발언이다라고 좀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야당한테 할 말하고 싸운 거는 뭐 한참 됐어요. 근데 지금 김웅욱 씨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뭐 자신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 필요하다면 한다.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꺼내놨대요. 총선 이후에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와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약간 전체적인 얘기를 직접 인용하지만 전체적인 대화를 한 거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는데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분열 양상에 대한 아쉬움 이런 얘기도 꺼내놨다는 건데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보고 저런 얘기를 했을 걸로 보이십니까? 총선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총선 뒤에 총선 책임론과 관련된 말이겠죠. 본인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책임론을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내 책임이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 책임이다라고 상대방이나 떠넘긴다는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책임에 대한 진정한 소재 파악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한 관점을 제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보수 정치인별로 본인의 정치 계획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본인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 저게 지금. 그렇죠. 분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분열은 집단 분열로 따지자면요. 총선 책임의 가장 큰 소재가 대통령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국정심판론이니까. 그럼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부터 대통령 각을 세울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시츄에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대통령과 지속적인 일반적인 각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 정책별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의 성공이 보수파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보수파의 분열은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고 그런 식의 관계 설정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앞서서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건 일반적인 이거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어떤 했다고 상황 그러는 거예요?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는 싸울 땐 싸우고 할 말 있을 때 하고 이건 예. 아마 그런 질문을 누군가 했겠죠. 거기에 대한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요. 가장 싸울 대상은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 하는 예. 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싸울 상대방은 만약에 저기서 상정한다 그러면 예. 민주당과 의석수는 작지만 싸울 준비와 싸울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 갖고 대통령과 싸울 각오를 지금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저는 약간 달리하고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관계 설정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뭉쳐서 민주당의 뭐 죄송합니다만 국회 일방적 운영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그런 방안이 있다. 뭐 이런 취지 들려요. 일단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아무리 이제 작게 해석을 해도 뭔가 결심했구나. 아니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워크숍 모여서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에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첫날에 그 바쁘신데도 와주셨다는 거는 우리 대통령님이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아주 큰 행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수는 좀 작지만은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거 느끼시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가 표현이 귀를 잡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한 거예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지키고 개혁하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김준욱 전 대변인. 지금 보면 뭐 한 몸, 그리고 뭐 단합, 뭉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뭉치고 단합하고 한 몸이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냐. 오늘 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들어간다고 하시겠죠. 대통령께서는 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지까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저 현장에 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집권 여당의 그렇죠. 집권 여당의 행사니까 가실 수는 있는데 가셔서 한 말씀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 있는 거죠. 저 자리에 가셔서 뭐 단합하자, 뭐 한 몸이다, 뼈가 빠지게 일하겠다라고만 하셨지. 예. 이 총선 이후에 이 국민의힘의 또는 이 정부의 변화, 혁신, 뭐 반성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통령께서 뭐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어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어제 지금 그 훈련병 중에 이 얼차례를 과하게 받고 사망한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제 연결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북에서 계속해서 풍선이고 뭐고 내려보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가서 어떤 그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또 국민들의 이 민생을 걱정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봅시다. 이런 말씀들은 좀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언론에서 접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뭐 이 단합을 외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기댈 수 있는 곳이 비록 불과 108석밖에 안 되지만 집권 여당밖에 본인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울타리를 할 수 있는 여당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면서도 저 자리에서 반드시 나왔어야 할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들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제 뭐 뭉치자 얘기 반성보다 사실은 뭉치자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는 시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자리는 사실은 이제 당정회의나 뭐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예. 정책을 논하거나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 손님으로 간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이 국회가 출범하면서 108명의 이제 당선인들이 예. 의원이 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늘 옳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잘못된 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뿐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도 국내심 8명이 또 이탈하면 또 안 돼요. 예. 이런 식의 교묘하게 그 정당이 두 개 정당과 대통령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막거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법안을 막거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둘이 상당히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으쌰으쌰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너무 밝은 모습을 보인 거는 뭐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국회가 22대 국회가 이제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의원실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다 배달이 됐다 그래요. 의원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건 뭐 정당과 상관없이요. 근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네요. 우선 그 내용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난을 받자마자 나온 반응. 뭔가 제각각인가요? 달랐나요? 한번 확인 좀 해보겠네요. 특히요, 조국 혁신당 의원들의 반응이 오늘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조국 혁신당 사람들은 왜, 의원들은 왜. 일단 조국 대표가 난 사진을 딱 올려요. 본인의 어떤 SNS에. 그리고는 정중히 사양한다. 이런 글과 함께 올려. 안 받겠다는 거네요. 보냈는데. 그리고요,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은 여기 보시면 메모지 붙였죠. 근데 안 옆에 이 뭡니까? 버립니다요? 버립니다라고 해놓고는 거기다가 바닥에다 놨네요. 그리고요, 차규근 의원의 경우는요, 리본을 싹둑 잘랐는데요. 보니까 보낸 인물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잘라버렸어요. 이거 뭐죠? 이거 윤기찬 부위원장? 사실은요, 의원들에게 보낸 나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의 자격으로 축하는 보내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하는. 일각에서는 지금 굳이 이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시각도 좀 있던데요. 저는 글쎄요, 이게 저걸 그렇게 알려요? 사진 찍어서? 의사표시를 한 거죠. 본인의 의사표시인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 원수가 축하난을 보낸 거고요. 그래서 뭐 협조를 부탁드린다 뭐 이런 좋은 뜻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사표시를 저렇게 너무 무겁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약간 신뢰되는 방법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유쾌하게 하거나 코믹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건 사실은 일단 난을 그럼 아예 거부하든지요. 난을 국회 본인 방에 들어오기 전에 거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통. 근데 저거는 이제 본인이 저는 사양했다, 버렸다, 잘랐다는 거를 알리고 싶으니까 사진을 찍었겠죠? 근데 이제 다른 방법 중에 조국 신당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공교롭게도 저분들이 다 또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직간접적으로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인 측면이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난 당신 싫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좀 너무 성숙되지 않은 반응 같고 앞으로는 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코믹하게 세련되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게 나오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좀 지적을 하죠. 비판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히 이제 조국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이네요. 조국 대표님, 공과 사는 좀 구분해 주세요. 자신의 복수심에 정치를 오남용하는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난이 갔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지금 저 난이 뭐 어느 한두 분한테 간 건 아니고요. 아마 국회의원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배달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딱 한 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화면에 나오는 정청래 의원인가요?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난이 뭔 죄가 있냐. 뭐 잘 키우겠다. 그러나
이렇게 축하를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다. 뒤에 하나 뭘 또 이렇게 걸쳤네요. 걸치긴 좀. 걸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저기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조국 혁신당을 대변할 건 아니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도 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불통령이 보낸 이 축하난은 받기가 어렵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좀 이것을 대통령의 난을 어떤 이렇게 좀 그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조금 더 세련되게 또 조금 더 그 성숙하게 또 무게감 있게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그렇게 하지 했어야만 않은 하는가. 부분은 좀 22일에 국회 출발하면서 특히 이게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많은데 조국 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가 이걸 먼저 했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매섭게 몰아붙여 가겠다. 대통령과 가장 확실하게 각을 세우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저런 반응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뭐 그 오늘 이런 그 방송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또 광경도 있었을 것 같다. 대통령께서 더 그 소통하는 모습을 난 하나 보냈다고 해서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남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그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국회에서 계속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보내면 그것을 계속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또 대통령께서 그 저기 지난번에 그 당선인들 국힘의 여당의 당선인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뭐 그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도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이 12명의 의원인데 당대표가 저렇게 반응을 보시면 다른 의원들도 그냥 잇따라 막 릴레이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박은정 의원의 경우에 저 밑에 보면은 지금 직무 관련성 얘기도 굉장히 무겁게 나가죠, 말을. 아니 축하난을 보냈는데 이 선물이 마치 본인의 국회의원 의정 이해충돌 등 있으니 보내지 않았으면? 근데 본인 글쎄요, 본인 남편 이종근 검사장 전 검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이종근 검사장의 변론 활동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제기를 받았던 분이 물론 그 문제제기 내용이 옳든 그러든 간에 저렇게 무겁게 받는 이유는 또 뭡니까? 난을 보내는데 직무 관련해 밀접성, 이해충돌 등 있으니 이런 선물 보내지 않았으면? 앞으로 제가 저 박은정 그 의원님은 저 말씀을 본인도 잘 지키시길 바라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른 야당의 반응도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죠. 원내대표. 여기는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길 바란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 부탁드립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여기는 아주 사뭇 다른 반응이네요. 일반적인 반응이죠. 뭐 사실 저게 더 뼈 있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수권 정당을 추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잠재적 경쟁자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쑥쑥 오르길 바라겠습니까? 가뜩이나 또 오늘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 좀 낮게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부분은 다소 좀 코믹 부분이 가미됐고 약간 세련되게 반응을 보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거는? 그런 느낌인데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조금 조국당에 저는 버린다라는 부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련된 국민들이 보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좀 웃기다, 재밌다. 이 정도 반응 나오는 반응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국정을 잘 운영한다는 것이고 다들 국민을 위한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길 바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천하람 천하람 이제 의원입니다. 의원이 난 받자마자 물을 주는데 나는 물 많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콩나물 시루하고 좀 달라요. 콩나물 시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주는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 물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콩나물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거는 천하람 저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도 당선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콩나물 키우는 것 같이 대통령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 그러면
뭔가 본인 조언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대통령의 성숙된 국정활동은 늘어갈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콩나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 주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난 하나 보냈는데 이게 참 약간 정치처럼 가고 있네요. 자, 다음 주제도 하나 있는데요. 어제 뭔가 석방되신 분이 있고요. 그 분을 향한 분노를 하신 분도 있네요. 제목 보겠습니다. 송영길 석방에 폭발한 정유라. 이거 뭡니까? 폭발을 했다. 분노 폭발입니까 지금요? 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광주를 또 방문했어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죠. 보석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에 기반한 정치인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광주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다시 일어서겠다 이런 생각으로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뭐 일정이 바쁜데요. 화면 좀 볼까요? 뭐 구속된 지 거의 한 150일 이상 됐죠, 지금. 그리고 보석 석방인데 두 번째 이제 신청만에 된 건데 오늘 광주로 가서 5.18 묘지 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다시 일어서겠다. 사실 4월 총선에서 광주의 한 지역구 출마했는데 득표가 꽤 됐어요. 15%를 넘는 득표니까 굉장히 아마 여기에 이걸 좀 기억을 해서 광주 쪽에서 뭔가를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재기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아무튼 오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의 모습에 대해서 아까 제목에 있었잖아요. 폭발한 인물이 있었다고. 화면 보겠습니다. 정유라 씨입니다.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최소원 씨는 지금 아직까지 이 수감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아, 이 다 나왔다라는 거는 뭐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짜 짜증난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조차 못하고 정경심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 송영길, 박영수는 보석. 왜 우리 엄마는 이거군요, 지금요. 윤기찬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 화가 난 것 같으네요. 지금 저런 상황에 대해서. 뭐 딸로서 그냥 정서적인 측면의 어필이라고 생각되는 게 예. 지금 나온 저분들에 대해서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미결수거든요. 이거 재판을 1심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예. 6개월 내에 6개월 가량만 구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것은 재판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보석을 내준 거고요. 160이 넘었으니까 지금요. 검찰까지 하면은 더 되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지금 180일이 좀 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왔던 예.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준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보면 그 기결수 입장에서도 한 7, 80%의 수용 생활을 했어요. 근데 최소원 씨는? 최소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원래 법에는 3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7, 80%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벌금 납입을 다 안 하셨을 거예요. 200억 벌금을 납입 안 했기 때문에 벌금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가석방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상의 문제지 저게 어떤 뭐 그 사법당국이나 교정당국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딸 입장에서 보면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라는 정도의 정서적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최소원 씨가 지금 이제 옥중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이 정유라 씨가 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개인적으로는 저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전에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을 일반화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주역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미 그거 다 나와서 사면 복권 됐지 않냐라고 그 정유라 씨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유라 씨가 비판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반응이 나와서 오늘도 좀 여러 가지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다음 마지막 내용 하나 있는데요. 이거 화면으로 좀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만나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뭐 판다 얘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오늘 논의한 거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대구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 내용 말고요. 과거에 싱하이밍 대사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만남이 알려지자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지난해 나온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놀라. 그때 당시 홍준표 대표의 반응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하는 짓이 문 정권 때 한국 대하듯 한다. 방자하다 그랬는데 오늘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만나서 판다 얘기를 했거든요. 판다를 중국에는 판다를 들여오는 걸요. 이 반응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다 얘기에서 얼마 전에요. 푸바오 얘기에서 한국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하고 뭐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에 안타까워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푸바오에 집착하는 속내를 모르겠다. 그런데 대구에 판다를 들여오도록 중국과 협의한다. 그리고 오늘 싱하이밍 대사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방자하다 그러더니 만났고 집착한다 그러더니 판다 들어온다 얘기한 건 뭡니까? 그 방자하다고 한 것은 줄잘서라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런 말도 없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인 것 같고 지금 싱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 외교당국에 판다를 좀 들여올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다에 집착하는 걸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수도권에 있던 에버랜드에 있던 판다를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대구 그 대공원이 개장을 하잖아요. 27년도에. 묘하게 또 대선 있는 그 해입니다. 근데 하필 판다일까요? 판다는 관심을 많이 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공원을 열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만약에 소외된다 그러면 그럼 그 책임론을 다 홍준표 시장이 져야 되는데 판다가 오면은 일단 제가 볼 때 실패하진 않아요. 일단 기본은 한다. 보통 판다가 있는 공원의 경우에는 70%가 판다를 보러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아니 그러면 앞서서 푸바오 관련해서는 왜 그런 반응을 보여요? 에버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하고 다르다? 대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대구공원의 성공 여부는 사실은 판다 유치 여부에 관련돼 있다라고 아마 홍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고 예. 그 성공 여부는 또 2027년 대선에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방자하다 그랬지만 만났고 판다 집착하냐 이런 반응 보는데 오늘 판다 얘기를 꺼냈다 그래서 또 오늘 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